안녕하십니까. 간격교 이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23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게 되면 건축법의 적용 특례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에는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관계자가 요청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적용을 완화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요청에 따른 건축법령상의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사항, 허가권자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올해 신설된 제도로서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만 줄쳐놓고 확인해 놓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하기 전에 착공신고 전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구조 안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 안전 확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로서 대지 소유자가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법령에 적합한 때 허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받아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이런 과정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 구조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특례사항을 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차양 등이 돌출되었을 때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특수한 설계를 필요로 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20m 이상의 기둥 사이의 간격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 기둥이 껴받치고 있는 위층 바닥 무게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점이죠. 그러면 이러한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가장 중점적인 사안입니다. 과연 이 건축물이 안전한지. 그래서 그 구조 안전에 관한 사안들을 별도 확인하고자 건축 허가 받고 착공 신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를 별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안전이 해당 건축물의 주된 지향점,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그 구조 안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착공신고 전, 이 착공신고 전은 건축 허가 받은 이후이죠. 그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따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된 특별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문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 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는 건축 허가 대상이고 허가받은 이후에 착공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하는 사항은 바로 구조 안전성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건축물은 재재난 등으로부터 건물이 안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안전성에 관한 사항과 쾌적한 환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미관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상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별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착공 신고 전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쪽은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서 주관식 문제로 출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2번, 3번 그냥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하던 날부터 15일 이내 건축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 신청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에 이의 있는 자는 심의 결과 통보하던 날부터 1개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절차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지선다에 관한 지문은 구성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관식 문제 또는 종합 문제로 생각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리모델에 대비한 특례, 그리고 4번 다른 법령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지나가십니다. 나중에 3번 리모델에 대비한 특례와 관련되어서는 문제 풀면서 함께 살펴나갈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5번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법령과 관련된 각종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 아니죠. 비전문가입니다. 이들이 함부로 일정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검토받을 필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 건축위원회 제도가 되게 되는데 특별히 국토교통부에 존재한다고 하면 중앙건축위원회라 표현하고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정했다고 하면 지방건축위원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둔다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중요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심의기구는 중앙건축위원회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사실 이 건축위원회는 각종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중앙건축위원회는 대학 교수들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 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아주 예전에 한 15년 전이지만 아주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따라다니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서 중요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한 번은 회의를 긴급하게 하느라고 식사하지 않고 회의를 마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다음번에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회의 도중에 했었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위원장이 재심의를 결정하셨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재심의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술 한잔 하시면서 밥 먹는 거죠.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관이 결정하는 주요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안들을 손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구속하겠습니까? 대통령 의견을 요즘은 받아 적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수첩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건축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그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문위원회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참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 앞서 특수구조건축물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위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와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놓습니다. 25페이지에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안들을 두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 4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그리고 3장 넘기시면 35페이지쯤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각각 별표해 놓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저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소송 절차는 법원 판사가 분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법원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단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분쟁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화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 서주는 건 없으시죠?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적 보증에 대해서는 따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는 건 있으시죠? 만약 내가 100만 원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면 가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집행과 관련되어 한 50에서 80 정도의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 100만 원을 강제 집행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은 한 20, 30 정도이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야, 지금 내가 아주 급하니까 그 100만 원 중에 한 60, 80만 다오. 그리고 퉁치자. 그리고 이후에 인간관계 정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서로 타협하여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타협,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상 화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한 50 또는 30 줬다고 하면 집행비용을 고려해서 받을 생각 안 하는 게 마음 편하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무엇을 분쟁 해결과 관련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관할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 3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 조정, 제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둔다.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 건축 등으로 피해 입은 인건주민 간의 분쟁. 2. 전문기자와 인건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건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자 간의 분쟁. 그러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관할 범위에는 사실 사인과 사인 사이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 재정에 관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의 조정, 재정이 민법 화해 절차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저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도 분쟁 조정, 제정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국한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대상 1단이다.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아주 예전에 일산에서는 나이트클럽 만들어진다면서 큰 난리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07년, 200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각각 구분되게 되었는데 이 주거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 이후 저 상업지역에 위락설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이트클럽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양시장에게 왜 이런 나이트클럽 만들었냐고 만들게 건축 허가 내줬느냐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데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자체 선거가 임박했던 시기로서 고양시장은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이 위락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을 만들고자 하는 건축주에서는 20년께 유흥업계에서 잔뼈 굵으신 분으로서 평상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나이트클럽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건축허가 취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고 나서 그 지역에는 터널 나이트클럽이라 불리는 나이트클럽이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계속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게 있는데요. 만약 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조정 안 합니다. 저 허가권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는 수직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민법의 화해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죠.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구제 절차에 따라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주와 아파트 주민 사이에 직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지문에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에 대한 분쟁 이것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제정 대상으로 설명하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비록 분쟁 당사자에 관한 사항이 서술되지 않았지만 건축 허가라고 하면 국가기관의 인허가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의 다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 국민 사이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못 됩니다. 따라서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분쟁 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분쟁에 대한 조정, 제정에 관한 업무를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리 기간에 대한 사항, 통상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2년 6개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더라고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있죠. 그리고 이 조정 절차,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완료하게 되는지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이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1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구성 등 그리고 기업 구성 차지였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최대 위원수는 15명이죠. 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합쳐서 17명 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위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32페이지에는 동그라미 리얼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32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중에 가번 살펴보게 되면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정 및 재정의 신청. 나번 주셨습니다.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에 1명 이상이 하며 당사자 중에 1명 이상 이걸 동그라미 놓습니다.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해당 사건 모든 당사자에게 모든 당사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는 동그라미 연 조정 등의 기간입니다.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 신청 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쳐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조정은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하며 재정은 120일 내 절차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정, 재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절차가 개시되게 되는데 그 당사자 신청 방법과 관련되어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에 1명 이상이 1인 이상이 신청하며 재정 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로 재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일산 지역에 주거지역이 인접한 곳에 나이트클럽 만드는 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1명일 때 현재 분쟁 당사자는 총 101명으로 계산할 수 있죠. 저 101명 중에 아파트 주민 일부가 이번에 나이트클럽 만들어지게 되면 집값 떨어진다 해서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신청이 있다고 하면 조정 신청이라 표현하게 되고 저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1명은 분쟁 조정 신청 사실에 대해 모르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따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 당사자 1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모든 당사자 전부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따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당사자 합의로 재정 신청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합의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죠. 당사자 전원이 모여서 이번 나이트클럽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먼지, 소음이 발생하며 공사용 트럭이 드나들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서로 문제점을 인생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도중에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각 세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보상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유락설의 건축주는 집값 떨어지더라도 얼마 떨어지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00만 원 또는 1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서로 피해 보상에 관한 의지를 합치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금액상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떤 금액이 합리적인지 이걸 해결해 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당사자 전원 101명이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면 그때는 재정 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사자 합의로 재정 신청한다. 저 당사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전원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그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반면에 당사자 1명 이상이, 1인 이상이 조정 신청한다. 이때는 당사자 중에 일부만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 33페이지에 동관의 4번 분쟁에 대한 조정과 관련되어 니은 조정 효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중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나번 보시니 그 조정안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라번입니다. 당사자 조정안 수락하면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합의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는 분쟁에 대한 재정 등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3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디귿 재정 효력 찾으셨죠. 3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재정위원회가 재정기간 120일 내 재정하면 재정문서의 정본 동그라미 놓습니다.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당사자 양쪽 어느 한쪽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합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조정, 재정 절차는 분쟁 조정, 재정 기간인 60일. 저 60일 이내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수락했다고 하면 조정서라 표현하고 이러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반면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재정기간인 120일 이내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고 재정과 관련된 문서의 종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면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철회하게 될 때 합의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정본이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정본은 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크게 문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원본은 세상에 여러 장이다, 딱 하나이다. 하나이죠. 그림 같은 걸 보더라도 원본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각종 문서에 대해서는 정보문서 보관소에 잘 보관되어 있고요. 저 사본을 일반인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본에 있어서는 등본이 있습니다. 원본 내용을 100% 뺏긴 것이죠. 그리고 초본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원본 중에 일부를 복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초본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본은 원본이다, 사본이다. 사본에 해당됩니다. 여기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정본이라는데, 가끔 법원으로부터 각종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판결문에 정본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번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나이트클럽 건축과 관련되어 101명이 분쟁 당사자였습니다. 재정 절차가 끝나 그 101명에게 서로 보상금으로 1010만 원 좀 뭐하기 때문에 500만 원에 타협해라. 또는 300만 원에 보상 합의해라. 그런 취지의 재정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101명에게 재정 결과를 모두 알려줄 필요 있죠. 원본은 딱 한 장이기 때문에 101명에게 모두 알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 보내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정본이 되게 됩니다. 저 101명이 모두 정본을 송달받고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재정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재정 신청하고 그 재정 결과에 대해서는
재정 정문을 송달받고 60일 내 소송 행위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합의 성립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게 되면 15일 이내 수락한 때 조정서라 표현하고 그 조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합의 성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분쟁 당사자 중에 한 명 이상이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정 신청이라 하고, 그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머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전부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따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위원회가 재정 신청과 관련된 별도 통지에 관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바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기능,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개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첫 번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중앙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제정하기 위해 두고 있는 기구이다. 그들의 주된 업무는 조정과 제정이 있는데, 조정은 그 처리 기간을 60일, 제정은 120일 내 절차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당사자 한 명 이상이 조정 신청함으로써 절차 개시되고, 재정 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로 재정 신청함으로써 절차 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는 것, 그걸 합의라 표현하죠.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35페이지에 5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비교되는 것으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 그 기능, 역할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교재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35페이지입니다. 기억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 추천없습니다. 특별시장 등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처분이 완료되기 전 줄만 쳐놓습니다. 이를 질의민원이라 한다. 질의민원 동그라미 주십시오. 이러한 질의민원을 심의하며 시도지사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하고 시군구청장에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박스 속에 1번만 그냥 보십니다. 건축법령의 운영, 집행에 관한 민원, 운영, 집행에 관한 민원 확인되시죠? 그러면 현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관할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자체인 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나중에 전기사업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강기와 소방과 관련된 국민안전처 장관을 정부조직법에서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관들을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말하는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등의 도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관할구역을 시와 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행정관할구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곳이라고 하면 시로, 10만 미만인 경우는 군이라 표현합니다. 가끔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 50만 넘는 도시가 몇몇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기억나시죠? 그처럼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도시를 대도시라 표현하고 이러한 대도시에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를 두고 있는데 분당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끔 TV에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온다고 하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 분당 사람이야.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도 일산에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경기도민이라는 이야기 또는 고양시 또는 성남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대단하시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 행정관할구역에는 구를 두고 있는데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자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분들은 각종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지만 임명직의 경우는 인허가권 없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청장을 비자치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치, 시, 군, 구청장이라 표현하고 인허가권이 없는 시, 군, 구청장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비자치, 시, 군, 구청장이라 표현합니다. 분당구청장은 건축 허가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행정관할구역을 구와 군으로 구분합니다. 서울시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시장 두는 것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인 곳이 있다면 구라 표현하고 10만 미만의 경우는 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있는데 저 인천광역시에 속한다 할지라도 인구가 10만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구라 표현하지 않고 군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도가 있는데요. 저 제주도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한 56만, 60만이 채 안 되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을 각각 선거로 선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비용 낭비라 해서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지사만 선거로 선출하고 서귀포시장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장은 건축허가권 있다 없다. 비자치시장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권 없죠. 그래서 그 인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일 때 1000개, 그리고 시군구청장일 때 1000개 정도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주도지사는 시도지사로서의 역할과 시군구청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인허가권이 2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지사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시는데 시도단에 설치하게 된다면 광역 지방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하고 시군구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기초 지방건축민원 전문위원회라 합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의 질의민원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 질의민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줄을 치시면서 각종 행정처분 전에 행정처분하기 전에
민원을 심의한다.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시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공해를 배출하게 되는 각종 공장을 새로 건축하게 된다면 공해 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공해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공장 건축과 관련된 부대 조건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처리시설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령 집행과 관련되어 이번에 한가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한가 공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공장으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한가 공장에도 하수 처리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 공장의 폐수가 또는 생활하수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마찬가지 양이라고 하면 하수 처리 시설 한 10억, 20억 들여 만드는 건 좀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한가 공장 만들고 싶어 하는 건축주, 아직 건축허가 좀 받기 전입니다.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이행한 때 그것을 검토하고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 처분하기 전에 이것부터 만들어라, 그런 요구를 듣게 된다면 담당 공무원이 개별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획일적인 처분했다, 관계자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질의 민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 심의 결과 이러한 하수 처리시설의 요구 조건이 부당한 판단하게 되면 이를 없애버리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 요구를 이행한 이후에 한가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법령 운영, 집행에 관한 민원이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여기 지휘인원이라는 것은 각종 행정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는 질의민원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는데, 그 심의 기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질의민원 심의 절차 찾으셨죠? 그리고 니어문입니다. 질의민원에 대한 심의 기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 받으면 15일 이내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하고, 사정 있으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의결로 15일 이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15, 15 각각 동그라미 없습니다. 가끔 주관식으로 숫자 적으라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빈칸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로 다른 숫자이지 설마 같은 숫자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15, 15가 두 개의 빈칸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지금 봤을 때 각각 적합한 숫자 적으라고 하면 한 번 적는 것이 아니라 15, 15 두 번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심의기간은 며칠이다? 15일인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에 1번 의견 제시 찾으셨죠? 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인 15일 이내 민원심의사항의 결정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 심의 결정 내용을 통보하던 허가권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존중 추천습니다. 여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 없죠.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한가 공장인 때도 하수 처리시설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허가권자는 구속될 필요 없다. 사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누가 만듭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만들게 되는데, 자기의 하부기관이 일정한 의견 제시하게 되었을 때 상급 관청이 반드시 따른다? 아니죠. 그래서 구속력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존중하여야 하며 의미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일 동원해놓습니다. 그리고 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시군구청장이 심의 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 신청인은 재심의 신청할 수 있죠. 이것을 상소제도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일정한 법원의 사법 절차에 불복하게 되면 항소, 상고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소제도로서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기간은 15일이고 저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위원회 의결로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우리 추천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이번에 한가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 민원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법 집행이 무리 있다 생각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 신청된 질의민원에 대한 심의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1차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결정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허가권자는 이 결정에 따라야 된다, 존중해야 한다. 존중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통보한 심의 결정을 고려하여 한가 공장 건축과 관련된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사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지체 없이 통보하게 되면 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2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하게 되는데 이 허가권자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결정과 달리 한가 공장이라 할지라도 10억 들어가는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라 요구를 계속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사항은 최종적으로 민원 신청인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원 신청인 입장에서는 허가권자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중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건축민원전문위원이 전문가라 생각해서 이러한 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 허가권자의 최종 결정에 대해 불복 제기할 수 있죠. 그럴 때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결정 사항과 허가권자의 최종 결정 사안에 대해 2번 통지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현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질의민원, 건축허가 처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며칠? 15일. 그리고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허가권자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결정 통보받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처리하고 최종 결정 사항을, 최종 처리 결과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별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것 2015년도에 개정되거나 또는 새로 신설된 사안입니다. 올해는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요것 하나만 살펴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는 대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 이러한 세 가지 사안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대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1필지 1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건축물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지,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등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종류,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구분한 적 있습니다. 구성요소, 건축물의 크기,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이죠.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 유지 관리, 실내 건축 등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된 특례 사항은 한번 확인 정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산하기구에 두고 있는데 그 관할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반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어떤 조정, 제정하는지,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 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특정한 행정처분 전에 질의민원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처리기간으로서 조정기간은 60일, 제정기간은 120일, 민원처리기간은 15일,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차와 관련된 특이한 점들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셨던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구성, 건축물의 종류, 요소, 규모,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 아마 올해는 대수원 또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중개사공부 같은 경우는 실내 건축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수원과 그리고 용도 변경을 주요 쟁점으로 봐놓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신설되고 개정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